만 명 정도가 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기세가 보인다 라는 겁니다. 뭐 1만 5천원만 내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는 타임에서요.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또 김호준 총수, 지금 딴지일보 총수죠. 그러면서 이제 파파이스, 한겨레에서 진행하는 파파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신인데요. 뭐 진보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진보 매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이분의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괜찮은 이야기를 하시길래요. 잠깐 좀 볼게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52분이 넘으니까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럼 어렵구나.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잠깐 쉬는 잊어버렸다가 타임 너 그거 했냐 잠깐 물어보면 이제 쉬었다가 안 했거든. 어, 근데 왜 아직 안 했냐고 막 화를 내죠. 니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설득이 돼. 점점점.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그 일을 나중에 이렇게 부르더라고. 꿈이라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 말은 그냥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런 일은 없지, 세상에 절대로.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 졸라 멋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일과 관련해서 대단히 제한된 정보밖에 없었거든. 그러니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런데 그걸 계획으로 두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던 입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꿈이라고 말해 맨날. 무슨 꿈이야 저또 그냥 하면 돼. 세상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그런 운명이 지어진 사람처럼 사냐고.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는 어차피 우리 모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대가리를 받고 부딪혀 봐야 겨우 왜 30대 중반 정도 돼야 대충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이게 맞나 보다.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내 체질이 안 맞나 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하는데 내가 싫어하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잘 못하고 그런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이야말로 웃긴 일이에요. 그냥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일보다는 안 한 일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 막 해봐. 세 번째로, 그럼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데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마다 꼭 예로 드는 건데 이 명주에도 잠깐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역시 배낭여행 다닐 때 얘기예요. 제가 아주 가난하게 배낭여행을 했는데 파리였어요. 파리에서 한 길을 걷다가 양복점에 걸려있는 한 양복을 발견했는데 양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 난 양복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4살인가 5살 때였는데 양복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양복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도 몰래 그 양복점에 들어가서 나도 몰래 거기 걸려있는 양복을 마치 내 거인 양 꺼내서 입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입고 넥타이도 매고 한 김에 그 모든 일이 30초 30초 이내에 일어났어요. 종업원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멋진 거야. 너무 멋져. 응? 그래서 이 양복을 사야 되겠다. 난생 처음 생각을 했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약 120만 원 정도예요. 당시 지금도 120년 양복이 비싸지만 90년도 초반에 배낭여행 하던 저한테 12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김호준 총수 이 강의를 보시면 삼성전자 입사하기에 태어난 운명은 없다. 이것만 치셔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틀은 것은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입사를 꿈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지금 취업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이런 하청업체 들어가면 우리는 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구의역 사건이 있었죠. 안정적인 불안, 고용 안정의 불안부터 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요즘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좀 담론화해야 된다. 실제로 몬드리안이라는 세계적인 몬드리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해설사 등을 이제 하면서 그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창직이란 IT 산업을 하는 벤처 기업가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게 오히려 창직의 개념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을게요. 청년 뉴스입니다. 청년 뉴스인데, 자, 그겁니다. 지금 국민 TV죠. 국민 TV에 이제 김종훈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이제 가져왔던 기사를 저도 보게 됐는데요. 이런 게 있네요. 직설 만화라고 해서 나는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다. 함께 보시죠. 나는 취업 준비생이다. 갈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군대 전역 후 남들 다 하는 봉사활동, 어학연수, 대외활동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 어느덧 31살이 되었다. 엄마, 저 어학연수 좀 보내주세요.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요즘 어학연수 안 다오는 애들 없어요. 취직하려면. 옆집 땡땡은 재작년에 벌써 취직했다던데 너도 이제 그만 평범하게 취직하면 안 될까? 저도 평범해지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결과 서른 무렵 나는 남부럽지 않는 스펙을 갖추게 되었다. HSK 고급 레벨, 그러니까 일본어죠. 원어민급 중국어 회화 능력, 토익 970, 토익 스피킹 7레벨, A대학 시사 토론 동아리 23회 회장, B은행 공모전 우수상, C전자 지원 제31회 해외 홍보단. 아, 이제 된 건가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이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다. 땡땡씨,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어요? 어린 상사 밑에서 적응할 수 있겠어요? 30살 넘은 신입사원은 연봉 눈높이가 너무 높다니까. XX님, 저희 회사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결과는 항상 불합격.
어학점수, 자격증, 대외활동 그들이 원하는 기준은 다 맞춰놨건만 나이 많아서 안돼 취업 사각지대에 남겨진 30대 구직자들, 취업 현장 나이 제한 여전, 고용주 외면, 연령 차별 금지 법규 유명무실, 기업 75.8% 서류 면접서 나이가 당락자우. 세상은 30살 넘은 신입사원을 원하지 않는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나무럽지 않게 자식 키워내신 부모님은 오늘도 내 취업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신다. 오늘도 난 부모님의 눈을 피해 동네 카페로 향한다. XX야 어디 가니? 엄마 저 친구 회사에서 일해요. 친한 친구라 대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다녀올게요. 했지만 일하는 것은 이렇게 공사 현장, 노가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막노동이죠. 30대 취업 준비생은 구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취업자는 2014년에 비해 3만 8천 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취업자는 6만 8천 명이 늘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30대보다 20대의 구직자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연봉 등 눈높이가 높을 것 같아서 조직 유계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고용차별금지법은 모집 채용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령차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청년수당에 있어서도 사실상 30대는 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청년, 취업 패키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30대의 접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여전히 30대에 미취업자들이 많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은 좁다. 이게 팩트죠. 이게 사실상 팩트고, 그래서 이들이 많이 갑갑해합니다. 갑갑해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해, 감정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쪽, 이상한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협동조합, 청년 조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어쩌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살려주는 일이 아닐까. 이 친구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다고, 평범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단순히 눈이 높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이제 청년 뉴스 또 보면요, 주간 경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하나, 정부가 하나, 누가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단순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인지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청년수당, 서울시, 정부, 진실게임, 누가 거짓말하나. 경향신문이고요. 주간경향,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일지 단독 공개. 요즘 주간일보가 경향신문이 약간 단독 공개를 요새 많이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볏짚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8월 12일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이다. 정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때리기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각 부처 국장들이 모인 범정부 청년수당 대응 TF를 구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 홍보를, 청년위원회는
위원회 주간 행사에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매체 대상 홍보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의 위법함을 알리는 역할과 향후 서울시와 벌일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반박하지 않았다. TF 구축 보도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나리오대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장관 브리핑의 주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 강화 방안이었다. 종전에 정부가 밀던 청년 고용 정책이었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관심을 뒀네요. 하필이면 대통령 신기의식한 장관 브리핑. 이날 브리핑은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이기권 장관은 누수가 불가피한 서울시 청년수당에 비해 취업성공 패키지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상담 기관과 고용센터가 점검하기 때문에 누수가 최소화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말은 참 좋습니다. 대통령 신기관리 차원에서 매일 브리핑하는 것 아니냐. 나흘 전 서울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와 자리를 마주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말이다. 예견은 맞아떨어졌다. 청년수당 정책을 총괄하는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과 청년에 대한 예의 문제라고 본다.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런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럼 몇 사례를 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행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맞느냐? 어느 정책이든 불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신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호혜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호혜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의심의 행정, 불신의 행정, 이 틀을 안 바꾸면 어마어마한 행정비용이 들고 서비스의 질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8월 8일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정책은 청년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이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토론하며 청년들 스스로 만든 정책이며 미래 세대가 책임을 다하고자 만든 정책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대화이고 토론이라면서 미래 세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저에게 간사라도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상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면담 요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봤는데 지금은 그것도 넘어버렸다. 오직 대통령만 풀 수 있어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한 것이다. 9일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시장이 한 말이다. 선을 넘어버렸다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정도의 협의 기능에서 말 바꾼 정부. 주간 경향은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온 과정을 정리한 서울시 내부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협의 일지 형태로 된 이 문서는 올해 1월 12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과정이 기록돼 있다. 8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TF처럼 보건복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서기관들,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서울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한 관계부처 협의 자리가 있었다. 3월 30일 일이다. 회의가 열린 장소는 서울 충정로에 자리 잡은 사회조정위원회의 회의실이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문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청년 문제의식의 동의,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 실행 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였음. 문서에는 이날 나온 정부 측의 질문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다. 크게 목표와 효과성, 성과 측정, 그리고 실행 측면에서 의구심을 담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담당과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 기관에서 회의에 들어선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었다. 이후 논의는 5월 26일 다뤄졌다. 문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 청년 지원 사업에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공문을 보내며 다만 공고사항을 포함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고사항을 이행한다면 부동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3월 30일과 5월 26일 사이에 사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4.13 총선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 협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사실 결과 통보의 답은 간단하다. 동의와 부동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둔 것이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1차 협의 결과 통보 전에 사전 미팅이 있었고 서울시 측이 공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사를 타진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공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2차 수정안을 만들었다.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서울시 수정안을 공문 시행에 앞서 메일로 통보한 뒤 통화를 했다. 통화는 담당 과장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문건이 정리한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일로 보내주신 서울시 수정안 잘 받았음. 이 정도면 협의 가능할 것임. 공문 시행해 주기 바람. 공동 보도자료 제안. 앞서 서울시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동 보도자료를 내자고 제안한 쪽은 보건복지부였다. 복지부에 서울시 수정안을 발송할 때는 6월 10일이었다. 그리고 6월 14일 복지부는 수정협의안 수용 통보를 알려왔다. 역시 문건에 정리된 양측 담당 과장 사이의 통화 내역이다. 2 내지 3일 내에 서울시에서 보낸 수정안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 보도자료를 내기 쉽지 않더라도 공문 발송 시점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협의를 이뤄냈다는 내용으로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을 듯함. 이게 서울시의 내용이었고요. 공동 보도자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튿날 6월 15일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협치 실험에 대한 기사를 싣는다.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단 수정안 수용의 7월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기사에는 시 지급대상 좁혀 복지부 17일 승인 반침 서울시 수정안 복지부 수용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기사는 정부와 야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온 당일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급격히 요동친다. 1차 해명 자료의 요지는 수용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 서울시에 추가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저녁에 낸 해명 자료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용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정리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6시간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이날 벌어진 보건복지부 내 심상치 않은 입장 급선의 사실을 다루고 있다. 앞서 협의에 참여한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과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자세한 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장, 부시장 라인을 타고 공유되는 것이다. 저쪽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8월 11일 기자를 만난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어디까지나 추론이라며 이런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에서 관련 논의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다 아침 배달된 신문을 보고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했을 수 있다. 자신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날 수는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복지부와 시가 오랫동안 논의한 것을 존중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정황을 담은 보도가 있다. 보도 후 동아일보 측의 기자 메모다. 이 기자 메모는 이렇게 전후 상황을 전한다. 이런 오락가락의 원인을 묻자 복지부 당국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하소연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뒤늦게 연결된 통화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사안인데 승인된 것처럼 알려져 경위를 알아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기자 메모를 통해 드러나는 팩트는 다음과 같다. 보도 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와대의 경위 파악 과정이 있었다. 이 기자 메모에 따르면 그 결과 보건복지부 입장이 급선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과 18일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되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 전효관 기획관의 말이다. 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동아일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의 소스는 보건복지부였을 가능성이 많다. 15일과 18일 보도로 한 기자 역시 당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였다.
실무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아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시 출입 기자들의 분위기였다. 아침에도 해명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서울시와 계속할 용의가 있었고, 그래서 오전 동아일보 보도를 기점으로 복지부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기사들이 쏟아지자 저녁 무렵 해명 자료의 톤은 세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한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의 말이다. 계속되는 이 기자의 말, 동아일보의 경우 일면까지 쓴 기사인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 메모까지 쓴 것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분위기 좋다고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서 담당 핵심 관계자가 다치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래서 기자단 분위기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며칠간 조지지 말자는 분위기였다. 6월 10월 세 차례 뒤집힌 정부 입장 내막. 서울시 내부 문건에 언급된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는 서울시 쪽과 전화통화에서 2 내지 3일 내에 수정한 대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말한 기억은 안 난다며 10일 보낸 공문은 11일 저녁에 받고 13일 월요일 원 내용을 보고 검토 중이었고, 그래서 14일 통화에서는 조정할 게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거나 주체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다르니 각각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자는 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인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여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6월 14일 당일 국장이 연가를 써서 장차관까지 보고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효광 기획관은 6월 15일 당일 세 차례 보건복지부 입장이 변경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막후의 경위를 밝혔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자기네 보건복지부가 소스를 줘서 보도가 나갔는데 제동이 걸리면서 그날 점심쯤에 만나서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자, 단어 몇 개를 고치는 식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가 되더니 내부 설득이 안 된다며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금은 싸움을 위한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TF를 만들 때가 아닙니까? 정부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시 청년 지원 정책을 비판합니다.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고기 잡는 법 강습을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비유가 더 적절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져줘야지요. 거기다 대고 수영 강습을 받아라 하면 되겠어요? 극역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꼭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저녁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무리 발언이다. 이튿날 기사 서두에 인용한 8월 12일 이기공 고용노동부 장관의 볏짚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라는 서울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 응답이다. 포털에 전송된 이 장관의 브리핑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한다. 청년들의 상황이 불쏘시개라도 필요한 상황이란 것을 왜 모르느냐. 정부와 장관에게 대묻고 싶은 질문이다. 국무회의 설전석 침묵 지킨 대통령과 총리. 주간 경향은 1년 전 노동개혁 대신 청년보장 안되나를 주제로 한 커버스토리 기획을 진행했다. 1145 커버스토리 기사 참조. 현재 청년수당 정책의 원형에 해당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사실상 첫 보도다. 기사에서 소개한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알로카시옹이라는 이름의 현금 지급계획, 청년보장제도다. 프랑스는 2015년 연말까지 약 5만 명의 청년에게 452유로, 한국 돈으로 약 57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노동개혁을 밀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8월 6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현수막 전쟁이 벌어진 것도 이 직후다. 박근혜 정부의 시책에 맞게 새누리당이 내건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현수막에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이라는 당시 야당이 내건 맞불 현수막이 화제가 되었다. 청년 보장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앞서 열린 서울시 청년주간 행사에서 청년 단체들이 꺼내놓은 아이디어였다.
이 행사를 앞두고 기자를 만난 전효관 기획관은 무엇보다도 청년들 자신의 목소리로 나온 정책들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받아 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활동 보장제에 대한 연구를 2015년 연말까지 시행하고 2016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활동 지역사업이 유럽연합의 유스 개런티를 참조했다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이기권 장관의 발언이다. 유스 개런티는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실직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의 지원 사업은 그런 연계가 없다는 논리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격에 가담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교육 훈련이나 구직 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마이크를 잡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 훈련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여 분간의 논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침묵을 지켰다. 기자를 만난 전효관 기획관은 서울시의 청년 보장 정책은 일자리, 주거, 활동 공간, 부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상황을 두고 만든 4개의 분야 20개의 정책 패키지인데 그중 정책 하나를 두고 비슷하다, 왜곡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일 저녁 광주에 내려갑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강연을 하고요. 다시 저녁 9시에는 광주 시민들의 번개에 참여합니다. 내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오다 가다 보면 원순 씨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8월 11일 저녁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마무리 발언이다. 광주에서 행사를 한 뒤 박 시장은 휴가를 간다. 휴가 때는 부인 강난희 여사 등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가는 개인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 것을 두고 대권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간 동안은 이달 초 서울시청 6층이 박원순의 대선 캠프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청 6층에는 시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1, 2부, 1, 2 부시장, 정무 부시장, 민생경제자문관, 정무 수석 비서관, 조직 담당관 사무실이 있다. 주간 동아의 기사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월 임명된 하승창 정무부시장, 그리고 7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 지역위원장을 꼽았다. 이에도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진심 캠프 관련 인사 여럿이 서울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주간 경영은 8월 11일 하승창 정무부시장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하 부시장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본격 입문하기 위해 신변 정리를 하던 중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서울시로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 부시장은 안철수 캠프 2년 이전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2011년 박 시장의 희망 캠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진심 캠프 이어낸 다시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시 시민사회 출신으로 캠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정무부시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순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허영 비서실장은 주간 경영과의 통화에서 대선 준비라기보다 기존의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 힘드니 정무적 대응도 필요해 정치 경험이 있는 나를 비서관으로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각각 청계천 개발과 용산공원 관련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노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적극적인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해 논의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서울시정을 정치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는 것이다. 8월 11일 서울시 행정을 겸허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희망샘물결이라는 사실상 대선 캠프가 꾸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성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지난 7월 구의역 참사 사건을 계기로 물러난 서항진 정책특보,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담당한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이 중심이 된 100여 명의 인사들이 서울 서교 등의 사무실을 차렸다는 것이다. 오성규 전 이사장은 주간 경향과의 통화에서 시민사회 인사가 주축이 되어 꾸려졌던 전국 모임 혁신자치포럼의 재정비 과정이 와전돼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권미혁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등 신상병동이 생겼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시민 정치 조직을 9월 중 발족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승창 부시장은 캠프라고 할 만한 준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광주 전남대 강연에서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행동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번 광주 방문 이후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조금 길었지요.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하면 이거죠. 보건복지부의 청년 패키지, 청년 취업 패키지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런 내막이 있었다. 이런 내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 죽이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이걸 그 근본,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그래야만 청년 문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청년 그 정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다른 뉴스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죠? 네, 헤럴드 경제고요. 정부발 청년수당 지원, 청년수당 반대하던 정부, 구직수당 도입 급선회 왜? 이건데요. 정부가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지적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반대해왔던 정부가 돌연 구직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 패키지 1, 2단계, 1 내지 2단계 과정에서 올 20만원 내지 40만원의 교육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3단계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구직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 사각지대를 청년희망재단의 기부금을 활용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청을 이유로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다 중도 포기한 청년만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취업성공 패키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데다 최대 6개월간 올 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활동 계획서를 내면서 상담 경로 설정 1단계가 있고요. 직업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증진 2단계, 취업 알선 3단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참여 기간 중 수당은 1, 2단계, 수료 시 월 20만원 내지 40만원이 전부다. 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만 한 만 19세에서 29세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참여 수당이 2배가량 많은 서울시 지원 사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늘려갈 계획이어서 청년 패키지 사업 이탈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취소 문의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온다며 이대로 가면 정부 취업 사업이 흐지부지 될 수 있어 취업 알선 단계에서 면접비 등을 지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의 논란이 자칫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서울시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격려하기는커녕 정부 일자리 사업을 위해 반대만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누가 수행하는 게 뭐 중요하냐. 아무나 청년 일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사실상 지금의 정부 입장에 많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은 대단히 진입장벽이 높다. 그리고 그 비용 면에서도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누가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건이 나와 있다시피 청년들과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관계 부처 간에 또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이었고 일방적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이탈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복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나마의 혜택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정책 위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 청년의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개 이겁니다. 이제 청년 마지막 뉴스 이걸로 하겠습니다. 청년 마지막 뉴스. 다른 것들도 다뤄봐야 되니까요. 전 세계 청년 77% 졸업 후 1년 안에 취업할 수 있을 것. 이건데요. 8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신들의 취업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덕이는 우리나라 청년들과 명확한 대조를 이뤘다. 글로벌 HR 솔루션 기업인 아테코 그룹이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희망 직업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 세계 13국의 만 18세에서 30세 이하 청년 9,5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세계 청년들의 직업관과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스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응답자 77.47%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위스와 미국이 상위에 랭크된 반면 스페인이 57.8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직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 언어가 56.6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직무 경험, 디지털 스킬이 각각 53.70, 41.48% 순이었다. 알렌 디아즈 대표는 청년들이 큰 꿈을 갖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한 것이 지지한다며 청년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교육 시스템이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는 바로 이러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이것을 따라오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좀 많은 기사들이 오늘도 쌓였고 일주일간 했던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들을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 다시 들리면서 청년들 스스로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은 멀리 갈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기세 이야기 또 해볼게요.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모르쇠 10년 이번에도 뭐 이런 JTBC 뉴스입니다. 네, 이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이거 마이크 소리 이거 최대치입니다 이게. 예.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하고 이 기기가 고장나서,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기기가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소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그 잡음이 또 심하게 들리고 울리고 막 이래서,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링, 이거 못 읽네. 잠시만요. 오류가 나온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이거 모르지 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모르쇠 10년. 이번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현재 시행 중인 6단계 누진제, 또 최고 11.7배의 누진율은 2004년에 정해졌습니다.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편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에너지 전략, 대규모 정전 우려를 앞세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처음엔 누진제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죠. 그러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한시적인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정부는 또다시 누진제 손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지금 현행 누진제의 가장 큰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변화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게 1974년이고, 지금의 6단계 최고 누진 배율이 11.7배로 정해진 게 2004년이다. 이런 역사적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1 내지 2인 가구, 특히 1 내지 2인 고소득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료만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언론에서 2주를 보도를 했죠. 우리 뉴스룸도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정부에서 누진제 완화가 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을 펴다가 다시 입장을 바꾼 건데, 실제로 저소득층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요금이 가장 싼 1단계에 속한 가구는 10% 정도 되고,
37%는 3단계. 그러니까 중간 요금을 내고 있다. 또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5인 이하 가구가 최저 생계비 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보다 전기를 더 비싸게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가 여가활동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가전제품이 구형,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 단순 사용량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나 가족 수에 따라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하나는 누진제가 정전 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쉽게 말하면 블랙아웃이죠. 블랙아웃을 말하는 건데, 주로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시간을 분석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정부는 누진제를 풀어 전기를 많이 쓰면 블랙아웃, 즉 정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전체 13%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하루 중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아 블랙아웃 우려가 높은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다. 하지만 가정에서 많이 쓰는 시간은 오후 8시에서 10시니까 정부 논리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가정용의 누진제를 매기면서 정전을 대비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가정에서는 밤 시간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럼 결국 손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등이 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3단계이고 최고 누진제율은 2.4배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참고할 만해 보입니다. 또 주유소 휘발유가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물론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전기 생산비도 결국 석유나 LNG 등의 수입 원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니까 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전은 국내에서 사실상 전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이익이 나도 문제고 또 손실이 너무 크게 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수입 원가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올렸다 내렸다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누진 구간을 완화하거나 배율을 낮추면 저소득층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빈곤층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요. 네, 바돌키드님 안녕하세요. 바돌키드님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기요금에 있어서 누진제 적용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정부가 이야기했다. 하나는 블랙아웃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블랙아웃을 조사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블랙아웃이 되는 시간이 2시에서 3시 사이인데 일반 가정쯤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사실상 퇴근 이후죠. 저녁 시간대였다. 그래서 정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이 지금 JTBC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기 요금, 특히 누진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날씨 덥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요. 1항 1 전쟁금지 헌법 1총리가 제안 메가더 편지 발견이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자가 아니라 어제자네요. 오늘이 8월 14일이죠. 우리 또 인천 상륙작전을 보셨던 분들은 메가더 장군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보면요. 1958년 사료 1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 아베 강요된 헌법 주장 뒤엎어. 전쟁 및 군대 보유 금지를 담은 일본 헌법 구조는 시데하라 기주로 당시 일본 총리가 더글러스 메가더 연합국군 총사령부 사령관에게 제안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발견됐다고 도쿄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새로 발견된 사료는 1958년 메가더 전 사령관과
다카야나기 겐조 전 헌법조사회 회장 사이에 오간 편지다. 다카야나기 전 회장은 그해 12월 10일 메가더 전 사령관에게 새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전쟁과 무력 보유를 금지하는 문안을 넣은 것은 시데하라 전 총리인가 귀하인가라는 질의를 보냈다. 이에 메가더 전 사령관은 다세디 답장에서 시데하라 전 총리의 제안을 바꿔서 놀랐다.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찬성이라고 말하자 총리는 명백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보여 나를 감동시켰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호리오 데루이사 도쿄대 명예교수가 일본 국회 도서관이 보관 중인 자료에서 찾아낸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 등 계엄파들은 현행 헌법이 연합국 사령관 치하에서 일주일 만에 강요위에 만들어졌으므로 자신들의 손으로 고치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는 이번 편지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헌법은 연합군 사령부 치하에서 일주일 만에 만들어진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일본에서 불고 있는 계엄 바람에 태클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면 네트워크 사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헤럴드 경제에서 있는 더민주 5.18 특별법 등 5대 주요 대체 아베는 언제까지 해먹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왕이 사실상 양의를 선도하는 것, 건강상의 문제로 살아생전 물러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아베가 사실상 유감이다, 뭐 슬픈 천명이다, 박다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문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지금의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위권 발동에 대한 어떤 반대의 의사 표명이냐, 아니면 아베에게 힘을 실어주냐는 표정이냐. 지금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일왕이 퇴위 선언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보면요. 더민주 5.18 특별법 등 5대 추진 법안 결정되어 입법 정제에 돌입하겠다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겨냥해 5대 중점 법안을 포함한 35개 법안을 가지고 대여 입법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35개 법안은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논의를 거친 후 당론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5대 중점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신설법안, 건강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이 중 5.18 특별법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호남 민심을 챙기겠다는 더민주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4개의 법안 또한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고 공수처 신설 법안은 야권 공조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중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30개는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교육, 행정, 노동, 복지 등 총선 당시 더민주가 공약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먼저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법,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 특별법이 가장 먼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더민주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외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테러방지법 개정안, 일지하 일본 군 위안부 피해